자,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 한번 봅시다. 자, 생물의 특성. 자, 모든 생물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울 거는 다 생명체들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예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세포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생물들도 존재를 해요. 네, 그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가 그냥 생명체 하나고, 따라서 이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생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개체가 두 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들은 이제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여러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들은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예, 이렇게 개체가 돼갑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나 코끼리나 소나무처럼 동식물들은 다세포 생물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생명체들은 뭘 하냐면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뭐라 불러준다?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고, 이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뭘 동반하냐면은 에너지 출입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무슨 대사라고도 한다?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몸에 필요한 물질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작용들이 바로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는데,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뭐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명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을 해요. 생명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을 해내는 게 바로 요 효소고, 그러니까 효소를 합성한다는 소리는 스스로 뭘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단백질을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단백질을 합성해서 스스로 효소를 합성한다는 소리는 스스로 뭐가 가능하다? 물질 대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또는 방출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일종의 무슨 작용을 해요? 효소는 촉매 작용을 해주죠. 예, 효소의 촉매 작용 때문에 체온 37도시죠.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원활히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자, 그럼 물질 대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한 물질을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합성을 해주는 무슨 작용과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내는 동화작용과, 이 복잡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주는 이화작용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으로 광합성 또는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글리코젠의 합성, 간에서 합성이 되죠. 포도당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 이화작용은 간단한 물질, 단위체 형태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소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에서 다 ATP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 세포 호흡 과정에서만 뭐가 합성이 된다? ATP가 합성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생명체의 특징인데, 자극에 대한 반응, 즉 생물은 환경의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적절히 반응을 합니다. 식물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미모사는 입에 물체가 닿으면은 입을 이렇게 접어버리기도 하고, 밝은 곳에서는 사람의 경우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진다. 즉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가 발달을 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상성은 생물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얘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는 보통 뭐에 의해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의 조절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식물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식물도 꼭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항상성 조절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나 그 액포를 통해서 수분의 양의 크기,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해서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발생하고 생장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체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게 바로 이 발생과 생장이 가지는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은 다세포 생물에서 암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이, 수정란은 N과 N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체세포란 말이에요. 이 체세포 한 개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고,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뭐라고 불러줘요? 난할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난할 과정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고, 이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뭘 형성을 합니까? 조직과 기관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정확하게는 어린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정란이 태아, 발생하는 아기로 돼가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준다? 발생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럼 이제 생장은 이렇게 발생으로 태어난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려서 몸집이 커져서 무게가 증가해서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뭐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생명체는 생식과 유전 현상을 하게 돼요. 즉,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을 낳는 행위예요.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성생식이 있고 유성생식이 있어요. 네, 무성생식 같은 과정은 집신벌레가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고, 즉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만들지 않아요? 생식세포 분열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 같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지가 않고, 분열법, 포자법, 아니면 출하법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뭐가 떨어지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요.
따라서 이 유전적 다양성은 결국에는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하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에 유성생식은 이거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형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다?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은 생식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해져서 유전자가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의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 그쵸? 예, 또는 사람의 유전, 예,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적응은 생물이 환경, 즉 둘러싸고 있는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서식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가지로 변화하는 현상, 즉 보통 보면 여우로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가 같은 여우지만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사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형태가 변화가는 현상이 적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는 적응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물론 적응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지만 진화도 아주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단의 유전자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지 진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을 하든지, 새로운 유전자의 출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기존 유전자 구성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뭐라고 불러준다? 유전이다.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유전자 구성이 변하든지, 아니면 없던 유전자가 새로이 생겨나든지, 이런 결로 해서 결국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종이 태어나느냐.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라면은 진화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적응은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해 물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이 여러 종 중에 특정 종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해서 이 개체들이 많아졌다. 이러면 진화예요. 그냥 단순히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하는 건 환경에 대한 적응이지만, 여러 선인장 종에 어떤 종이 특정 종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진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다인의 진화론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메세죠.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들의 부리 모양이 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은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을 해서 가장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자연 선택이 되어 종으로, 새 종으로 분화가 되었다. 이 내용이 바로 진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생명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생명체냐 아니면은 무생명체냐라고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세균은 박테리아죠. 바이러스하고 엄연하게 달라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는 크기가 작은 감염성 병원체니까 항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핵산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핵산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진다 그래요? 유전 물질을 가져요. 참고로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를 가져요. 그래서 DNA를 가지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를 가지는 RNA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데, 세균은 DNA와 RNA를 모두 가집니다. 알겠죠? 바이러스는 둘 중 하나만 가지지만 세균은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요. 그리고 세균은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존재를 하지만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을 할 수 있는 리보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균은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은 무슨 구조? 세포 구조.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생물적 특성은 숙주세포에 있는 숙주세포,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독 물질 대사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생을 하는 생명체를 뭐라 불러줍니까? 숙주라고 불러줍니다. 특히나 이제 둘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는 단독 배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독 배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샤넬 같은 데다가 이 바이러스를 놓고서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냐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세균은 단독 배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 및 증식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혼자서 단독 배양이 안 됩니다. 즉 기생을 해서, 기생을 하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물질 대사를 하고요.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서 증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증식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분열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틀려요. 분열은 세포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성됨으로써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한다. 이건 생물학적 특징이에요. 그런데 얘는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기관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뭐가 없어요? 리보솜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단백질 합성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단백질 합성이 불가능하니까 바로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는요, 입자 상태로 존재를 한다. 단백질의 결정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증식하거나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여기서 설명을 했던 단독 배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세균은 기생도 가능해요.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도 가능하고 단독 배양도 가능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뭐만 가능하다? 기생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단독 배양을 해서 생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물의 특성과 생명 현상,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진화,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연구를 해주고,
생명의 본질도 밝히고 예,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하고 복지에 활용을 해주는 학문인데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결국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구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 기관, 개체, 그 다음에 같은 종이 모여있는 개체군, 여러 종이 모여있는 군집, 그리고 그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다 연구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세포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등등에서 굉장히 좀 더 범위가 넓고요.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은 물질대사 같은 분자 수준의 많은 생명현상이 화학적, 물리학적 연구를 거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하고도 되게 융합적으로 같이 연구가 되는 거고, 오늘날의 생명과학자는 생명체의 복잡한 시스템화가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들도 같이 넘나들면 연구를 해줘요. 그래서 이 과학 탐구 방법, 이건 꼭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탐구 방법을 할 때는 보통 같이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실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이 불가능한 주제 또는 탐구 대상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반드시 뭐가 가능해요? 실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끊임없는 관찰, 그 다음에 측정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공통적인 어떤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찰, 문제인식,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할 거냐.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갖다가 해석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서 결론에 도축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알아낸 게 로버트 훅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세포설은 200년 동안에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을 다 관찰해 보니까 다 생물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세포로 되어 있더라. 맨 처음에 로버트 훅이 세포를 보고 그 다음부터 여러 학자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다 세포가 있더라. 이렇게 다 공통적인 특성을 관찰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 주면은 무슨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불러줘요. 자,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얘를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일단은 자연현상을 관찰한 후에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실험 목적에 따른 뭘 설정을 해요? 가설을 설정을 해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적인 결론이에요. 내가 임의로 내린 잠정적 결론이에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러니까 이 가설은 실험 목적에만 부합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이게 결론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탐구를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해서 나온 자료 해석하고 가설을 검증을 해봤더니 가설이 틀렸어. 그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재실험을 합니다. 언제까지? 가설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맞으면 결론을 도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탐구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변인을 잘 통제해 주느냐가 실험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해요. 탐구 수행을 할 때는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설정을 해줘야 돼요?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즉, 실험군은 어떤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조작한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는 집단. 그러니까 내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정도를 알아보고 싶으면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조여주는 집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빛을 안 조여주는 집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그러니까 실험 조건 자체가 아예 없는 집단이 대조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실험을 해줄 때는 이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의해서 나오는 실험 결과가 종속변인이에요. 그래서 조작변인은 여기서 바로 실험군에 적용시키는,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변인.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빛의 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변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종속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식물의 광합성의 양이 종속변인.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즉 실험에서 조작변인을 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조작변인의 정확한 결과치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로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항생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러 개의 세균 배양 접시 중 일부는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해서 세균을 배양을 했고, 나머지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게 뭐예요? 대조군.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해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군. 그럼 여기서 조작변이는 뭐예요? 푸른 곰팡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작변인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즉 요 뭐예요? 배양 접시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준 세균의 종류, 세균의 양, 영양물질의 종류, 양, 배양 온도, 시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해당돼요? 통제 변인. 그 다음에는 세균의 증식의 여부가 바로 실험의 결과인 종속 변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을 안 했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데서는 증식을 했다라는 거는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기서 페니실린을, 그죠? 추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의 다양한 탐구 방법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뭐예요?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알아내게 된 거고, 왓슨하고 크릭슨의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된 거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X선 회절 사진을 찍어서 그럼을 확인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 아래 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과학의 사실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수능 1점 답 맞춰봅시다. 자, 세포.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위다. 세포. 그 다음 뭐예요? 조직, 기관, 그쵸? 개체. 이런 순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이건 뭐예요? 생식에 해당이 되겠죠? 미모사 입을 건드리면 입이 접힌다. 이건 뭡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모기가 된다. 이건 뭐예요? 발생과 생장. 벼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 물질 대사.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이거는 유전에 해당이 되고, 혈당량 조절은 바로 뭡니까? 항상성. 살충제를 사용하면 살충제에 저항성 있는 바퀴벌레의 수가 많아진다. 이거는 바로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되겠죠. 4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5번은 가와나는 바이러스하고 동물 세포 중 하나를 나타냈다. 자, 얘가 가가 바이러스죠.
얘는 동물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핵산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있죠. 단백질도 둘 다 있어요. 네, 세포막은 누구만 있습니까? 동물세포만 있고 바이러스는 없죠. 독립적인 물질 대사를 바이러스는 할 수가 없고 얘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번. 간은 뭐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 걸로 보아서 간은 뭐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나는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단계는 뭡니까? 둘 다 가설 설정에 해당이 되겠죠.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임의적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자, 배즙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와 같이 처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각 시험관에 아미노산 검출 반응을 시작을 했대요. 자, 배즙과 달걀 흰자, 아미노산 검출이 이 경우는 배즙을 달걀 흰자 단백질을 넣어줬으니까 단백질이 분해됐으니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증류수는 안 넣어줬으니까 안 나와야 되고, 똑같은데 뭐요? 배즙을 넣어줬느냐 넣지 않았느냐에 따르니까 통제 변인에 의해서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조작 변인이 배즙의 투입 여부에 해당이 되니까. 실험구는 시험관 뭐예요? A, 대조구는 B, 배즙의 유무는 조작 변인, 온도는 통제 변인, 아미노산의 검출 여부는 종속 변인. 시험관 B는 똑같이 온도를 처리해 줘야 되겠고, 자, 배즙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여기는 있음, 없음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수능 2점짜리. 자, 1번에 1, 2번에 5, 3번에 4, 4번에 5, 5번은 3, 6번에 5, 7번에 4,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3, 11에 2, 12에 4번입니다. 자, 질문. 5번 또? 한 번에 다 불러. 5번, 6번. 그 다음에 없어? 자, 5번 봅시다. 자, 다음은 혈우병에 대한 자료이다. 자, 혈우병은 대표적으로 성염색체 유전병에 해당이 돼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혈우병 보인자였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딸들이 유럽의 다른 왕족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들에게서 혈우병이 나타났대요. 자,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유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결국에는. 따라서 이 중에서 유전에 대한 거는 뭐예요?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뭡니까? 예,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1번은 뭐예요? 물질대사. 2번은 발생과 생장. 4번은 자극과 반응. 5번은 이거는 적응과 진화.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6번. 다음은 철수가 두 종류의 생물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빨간목 벌새는 1000km 이상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데, 나는 동안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 다음에 아가미와 체표를 통해 많은 물이 체내로 유입되어 체액의 염분 농도가 낮아진 민물고기는 부족한 염분을 흡수하고 묽은 오줌을 배설해서 염분의 손실을 줄인다. 이거는 결국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항상성 조절이죠.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지방을 분해하는 건 동화가 아니죠. 이화죠. 기억에서는 예, 효소가 관여를 한다. 맞고요. 니은은 예, 항상성 조절에 해당이 된다. 네, 맞죠. 됐습니까? 네. 자, 3점짜리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17페이지. 예, 1번에 5, 2번에 1, 3번이 3, 4번에 4, 5번에 2, 6번에 5, 7번에 1,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2, 11에 4, 12는 4번입니다. 자, 질문. 저 5번이요. 5번 또. 여기에서 5번. 자, 보자.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X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배잎에 즙을 짜서 세균 여과기에 거른대요. 그러면은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잎에 발라준대요. 원래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 그래서 여과기를 투과해요. 세균 여과기를. 그러니까 이 여과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과액을 발라준 담배잎에서 담배 모자이크병이 나타났다. 주변의 담배잎에도 이 병이 나타났다. 자, 기억에는 X가 있다. 그렇죠. 여과액 안에는 바이러스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있어요. 이응 과정에서 X는 담배잎 세포의 효소를 이용을 한다. 예, 이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는 스스로 뭘 못해요? 스스로 단백질 합성을 못해요. 리보솜이 없어서 스스로 단백질 합성을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숙주에 효소를 사용해서 예, 숙주의 효소를 사용을 해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됩니다. 기생하면서. 자, 니은 과정에서는 X의 담배잎 세포의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증식한다. 이게요, 니은 과정에서 담배 모자이크병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했다는 소리인데, 담배잎 세포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의 유전 물질이 되겠죠. 참고로 바이러스는 DNA만 갖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만 갖는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둘 중 하나만 가져요. 세균은 두 개를 다 가지지만 예, 이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응.